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 한국을 부자 나라라 도울 필요가 없다며 스트롱맨이 되고 싶어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완전히 방향을 바꿔 한국에 우호적으로 굴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강하게 나갈 타이밍을 잘 잡은 국방부 때문인데요. 과연 트럼프가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 1차 TV 토론 이후 상당히 강력한 당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내 일부 언론들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는 과거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 언론은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나 북한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 동맹을 금전 논리로만 본다 라며 트럼프 당선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방부는 강대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방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레토릭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기에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핵무장 3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라며 강경하게 핵무장에도 서슴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말로만 떠들어대지 않고 오물풍선을 보내는 북한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논평에서 이를 증명했는데요. 해당 논평에선 29일 한국에서 발진한 RC-135U가 또다시 우리 국경 가까이에서 반공화국 공중 정탐행위에 광분했다. 전략정찰기 UES무 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한국 계래 공군이 각종 정찰 자산이 거의 24시간 우리에 대한 감시, 정탐 활동을 일상화하면서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 라며 한국이 오물풍선 이후에 엄청난 대응을 통해 북한이 공중에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는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하늘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AC-130J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수송기를 개조해 만드니 지상 공격기는 기관포는 물론 105mm 곡사포까지 갖췄고 저공으로 침투한 뒤 상공에서 포탄을 퍼부어 하늘의 군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유사시 한미특전사가 평양을 비롯한 적진에 침투하고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된 훈련이 공개된 건 이례적인데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김승겸 합참의장도 훈련 현장을 찾아 적 핵심 시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동북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이 없든지 있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화끈한 핵과 지상전 화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니 도널드 트럼프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과 토론 이후 트럼프 캠프는 자세를 바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다 라며 동북아시아 평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과도 같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고립을 가속화시키기만 한다는 점을 트럼프가 주지시킬 것이다.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이번 발사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을 대통령이 된 후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국방부의 대응에 놀랐다는 것을 발표한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려고 하니 구매자가 완전히 쌩돌아가 버렸고 이에 판매자가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동북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동맹이고 이를 위해 트럼프도 한국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방부의 대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쩔쩔매는 상황인데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며 동북아시아 균형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북한은 러시아에게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만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완전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완전히 낭패보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최근 푸틴이 평양을 직접 방문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북러 간 사이가 좋아졌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지났다고 러시아가 벌써부터 북한과 우호관계 선언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전 세계 국가 중 러시아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차 들어 자신의 군사 창고가 텅 비게 된 상황에서 소련식 무기를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 입장에서 첫 손가락 꼽는 대화 상대였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북한 노동자를 안 받겠다던 푸틴이 이번에 평양에 가서 태연하게 김정은을 만나 무기를 구걸하는 모습은 세계와 러시아 언론들의 비꼼과 조롱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까지 비굴하게 평양에 가서 무기를 지원받기로 약속한 푸틴은 며칠 뒤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북한은 26일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부터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항적이 또렷이 나타나더니 비행 중에는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을 보이다가 잠시 후 완전히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어 추진체의 정상적인 화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불이 붙었고 이후 미사일이 터지면서 산산조각이 나수십 개파편으로 분해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신뢰성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다. 러시아도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받는 것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라며도 나라 모두에게 최악의 회담이 되었다 밝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태를 올려놓은 북한과 러시아는 각자 속빈 강정이라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계약만 맺은 상황인데요.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각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극한 셈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러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회담은 확실한 러시아의 자책골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를 지원하려는 한국의 근거가 더욱 뚜렷하고 명백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부는 유럽 동맹국들과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좁히고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에 대응해 한미 1군사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이러한 위험을 허일쳐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푸틴의 평양 방문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와 그 회의에 참석하는 한미일 지도자들의 단합된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핵 개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러시아가 명분이 없어 못 만들고 있던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시해 주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안보 위협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모든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EU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으로의 무기 및 인도적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발표하며 공중에서 터져버리는 북한식 무기나 받는 러시아에게 오히려 상남자다운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말로만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한미일 합동훈련 프리덤 엣지를 27일부터 29일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비실비실한 미사일 쏘는 국가와 다른 품격을 선보였는데요. 러시아도 이에 한국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을 자극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한국은 좋은 우방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며 완전히 바짝 엎드려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덕분에 오히려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장면입니다. 한 전차가 드론 공격으로 얻어맞고 포탑을 빙글빙글 돌며 폭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전차의 정체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T-90M 전차였습니다. T-90M 전차는 사실상 개발에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아르마타 전차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차가 마치 음주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폭주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전차의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물론 미국이 자랑하는 전차도 어이없는 성능을 보여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루마니아와 수출 협상 중이며 루마니아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동유럽 국가 역시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K 전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세계 최고라는 미국 전차 대신 한국의 K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루마니아에 이어 다급히 한국 K 전차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인지, 전차의 포탑을 통제하지 못하고 회전하는 모습을 일명 디스코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신 장면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굴욕적인 디스코 헤드를 선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우크라이나의 습한 날씨로 인한 응결 현상 때문에 전자장치가 망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이 보낸 포탄 역시 우크라이나에는 맞지 않는다는, 미국이 보낸 포탄은 폭발력이 아니라 관통력이 좋은 포탄이라 17발의 포탄을 쏘고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폭발력이 약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전차는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 K 전차의 성능평가 시연 영상이 공개되자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K 전차의 실성능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K 전차의 성능을 보고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는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만, 이 전차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퇴물 전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부터 K 전차 300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 테스트에서 K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특히 루마니아의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우수한 명중률을 보여줘 현장에서 보던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의 대표적 전차인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왜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한 것일까요? 앞서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에밀 에이브람스 54대를 구매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험지 돌파 능력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테스트 영상을 보면 K전차는 험지에서도 포격을 하면서 화려하게 달리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화려하게 달리던 K전차가 그 자리에 멈춰 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로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에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처럼 K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물론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장점을 이번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K전차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과 비교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전차가 방어력이 부족하다며 무게를 늘려도 좋으니 방어력을 강화해달라고. 하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개한 챌린저2를 타고 달리던 우크라이나군은 갑자기 챌린저2가 멈춰버리자 당황합니다. 얕은 도랑을 건너려던 전차가 갑자기 도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 취재를 위해 전차에 탑승하고 있던 영국 매체 더선의 기자는 도랑에서 애물단지가 돼버리니 챌린저2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는 챌린저2 전차의 기동성에는 문제가 많다, 계속해서 진흙에 걸리고 있다. 부드럽고 깊고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흑토가 이번 전쟁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영국이 보내준 챌린저2 전차는 꽤 정밀하지만
너무 무겁고 출력이 부족해 진흙밭을 만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다가 전차 하부가 완전히 진흙밭에 빠져 이후에도 챌린저인은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진흙 밑에 더욱더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러시아의 포격을 피해 군인들은 전차를 버리고 도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인은 높은 명중률과 두터운 장갑을 두르고 있는 우수한 전차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는 챌린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정도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뻘밭에 한번 빠지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면서 전차의 기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군인들이 나토군 연합훈련인 드래곤 24훈련장에서 실제로 K 전차로 훈련을 해보고 나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폴란드 군인은 K 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 전차는 중형 전차로 적당한 무게를 갖추고 있다. K 전차는 질척거리는 땅에서도 제대로 기동했다.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번 훈련은 K 전차 장비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전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전차에 비해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무기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 역시 K 전차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전차이다 라고 호평합니다. 나토 연합 훈련에서 K 전차는 300km을 주행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K 전차의 항속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50km이기 때문에 300km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름을 넣으면 450km을 달릴 수는 있어도 중간에 전차의 궤도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토 연합 훈련에서 K 전차는 300km을 항속하면서도 궤도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진흙밭이 된 야지에서 이렇게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의 K-이흑표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동시에 운용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전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이들 세 개의 전차가 모두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훈련 테스트 결과를 보면 K 흑표 전차는 산악과 설원, 진흙, 평지에 상관없이 현수장치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고성능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명중률까지 높아 K 이흑표 전차를 주력으로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번 나토 훈련 이후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서 K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런 반응들은 유럽에 곧 전해질 테고 자연스럽게 K 전차에 대한 흥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에서 K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슬로바키아가 K 전차 100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지난 2년간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의 중간 기지 역할을 했고 서방에서 포탄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길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1순위 침략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2년 전 우크라이나에 낡은 전차를 보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차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일단 슬로바키아군은 미래 전차 도입 사업에 104대의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개의 전차 부대를 빠르게 구성할 52대의 전차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도입하고 1년 이상 최전방에서 야전 경험을 해본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도 K 전차를 자신들의 전차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전차 도입 사업의 경쟁자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과 한국의 K-이흑표 전차가 유력하며 슬로바키아의 인접국인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게 될 K-이흑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신형 전차는 대당 600억 원인데 사실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비싼 전차를 살 여력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웃 헝가리가 독일의 신형 전차를 주문한 지 4년 만에 딱 1대만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비싼데 일도 늦게 하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 업체와 거래를 하느니 성능도 가격도 좋은 한국이 좋은 대안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생산된 지 40년 이상 된 낡은 전차를 운용하고 있기에 한국의 K를 실제로 운용해보면 입이 쩍 벌어질 텐데요.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던 K 전차에 대한 관심은 이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더 이상 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K 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아무리 K 방산을 견제해도 한국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할 줄 알았던 독일과 프랑스 방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가성비와 공급 속도는 물론 무기의 성능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지금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올해 폴란드가 한국과 2차 방산 무기 도입을 확정짓게 되면 이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66기동함대의 핵심 축으로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정조대왕함의 실무장 사격 능력이 공개되자 상상 그 이상의 성능에 중국과 일본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정조대왕함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어떻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인지 최근 공개된 정조대왕함의 실제 사격 장면입니다. 이번 실무장 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의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이뤄졌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 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고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냈습니다. 타깃이 될 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고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핵심은 CIWS가 힘을 발휘하기 전 적이 정조대왕함의 방어체계를 먼저 소멸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5인치 함포입니다. 함정의 방어수단이자 다양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군함에 최적화된 수만능의 함포라 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타깃을 정밀 조준한 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날 60발의 포탄이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무장 사격에서 정조대왕함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5인치 함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관포까지 상상 그 이상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은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조만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한국 해군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해룡 미사일을 필두로 공격형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방어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전략 구조가 공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렇게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킬체인은 대한민국 국토가 적성국들에 의해 공격을 당할 경우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명백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킬체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적의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등 원거리 대량살 상무기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친서방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사실상 미국의 방어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전장은 방어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발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때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적성국이 우리 국토를 공격할 경우 응징보복에 나서는 대량 응징보복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축 체계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것이라 최신 방산 무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한국형 삼축 체계의 최신화에 가장 선봉에 서는 방산 무기가 바로 한국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조대왕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해군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에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적보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선제 타격 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함정입니다. 그동안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초의 이지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을 구매할 당시 한국은 원가 절감을 위해 미국, 일본과 공동구매를 했고 4천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안심시켜야 하는 국제 정세상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종대왕함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더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탄도미사일 요격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전장 170M, 전폭 21.4M, 경하배수량은 8,200톤입니다. 정조대왕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깊숙이 분석해보면, 첫째, 탄도미사일 요격 5.1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SM-3, SM-6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24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운용할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가 곧 구축함의 전투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구축함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성능 레이더가 있어야 하는데요. 정조대왕함은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주해군 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레이더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마 일형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이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내륙에서 ICBM을 발사했을 경우 정조대왕함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이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전투 영역에서 우리 군의 시야를 넓혀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중국 해군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55형 구축함은 추정 배수량만 13,000톤, HPJ-38 130함포 1문, HQ-10 24연장 SAM 발사기 1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112세를 탑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이라고 판단합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것을 치중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55형 구축함의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346B형 레이더 4개를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위상 레이더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성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VLS를 무려 112셀이나 탑재하고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14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조대왕함에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고도화된 자동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300여 명이 필요했지만 정조대왕함에는 200여 명의 승조원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막강한 화력으로 중무장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에는 127함포 1문을 탑재했으며 함수에 한국형 수직발사기 16셀, MK41 수직발사기 32셀, 한미에 MK41 수직발사기 16셀, 새롭게 설계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LVS 2 수직발사기 24셀을 합해 총 88셀의 수직 발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LVS 2 수직 발사기를 탑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4100km의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LSAM-1 LSAM-2 함대공 버전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공 단거리 함대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 3 홍상어 대잠 로켓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함대 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SM-EMR 블라크 3함대공 미사일과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SM-6는 최대 고도와 사거리에 있어 기존 SM-EMR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SM-2 미사일이 24km 이내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정조대왕함은 이제 1534km 고고도 직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요격 미사일은 함선의 유도빔 조사기로 조준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라 수평선 밖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고 유도빔 조사기보다 많은 수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이 탑재한 SM-6 미사일은 능동 레이저 유도 ARH 방식을 사용해 많은 수의 타겟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 안에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 해성2와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해룡이 탑재됩니다.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에는 산탄형 탄두가 들어있는데요. 탄두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2개 규모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룡 미사일은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똑똑해졌는데요. 임무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 이동하는 목표물을 실시간 파악 후 공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상향 평준화된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고난도 구축함을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대지대함, 대공, 대잠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발군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세종대왕함을 건조할 시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을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노력, 즉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국산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3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을 올해 하반기에 해군 인도할 예정이며 이미 이번함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보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산유국이 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해에 숨겨진 석유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최근 들어 커졌지만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석유와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 연가스 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뚫을 것이란 전망에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올 들어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시 내각이 이 가운데에도 미국 등 우방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나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300여 개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은 일제히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BBC가 민간 위성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19일 오전 촬영한 이스파한 군기지 비행장의 SAR 위성 이미지를 지난 15일 촬영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곳에 설치된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치가 훼손된 잔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이스파한에는 군사기지 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 등 핵시설도 다수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45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납포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통로로 세계 LNG 생산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거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8개월치 정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약 2,540억 원, 대이스라엘 수출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양국과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확전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직격탄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다소 진정 추세를 보이던 전기가스 요금을 자극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의 석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란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 기계 등을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2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동에 심해에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탐사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서남 동해를 물리 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 시추 단계로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남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 탐사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 주권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부터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 초경지류 생산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고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유국이 되면 국제입찰 자원 외교가 용이해지는 등 이점이 많은데요.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연간 400만 티, 2050년 3천만 티를 주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에 따라 2031년까지 물리 탐사 1만 7천 km와 탐사 시추 24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24공을 모두 합하면 탐사 시추 비용만 약 1조 4천억 원인 엄청난 수준인데요. 만일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 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전체 가구에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 국운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입니다.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한 세기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와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후 유럽, 중동, 북미 등에서
매장량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5개국에서 22개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에 도입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과 함께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가스전으로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는 석유공사는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의 산유국 염원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의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해 2개, 서해 3개, 남해 4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와 더불어 7광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